2020년 12월 10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대표적인 차이가 식물은 뿌리 생물이라 일반적으로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식물은 서로 다른 객체와 교류하거나 소통할 수 없는 생명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영화 아바타에서는 식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아니라 어제 뉴스에 식물들도 아바타 영화 속의 식물처럼 서로 교신을 하면서 위험에 대처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팀은 식물의 유익균을 한 식물에게만 적용하였는데 식물 간의 입에서 냄새를 통하여 다른 주변의 식물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 식물들도 뿌리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선별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주변의 동료들과 소통하지 못하면 식물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팀 과제인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여 원자료 열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팀원들의 협력 속에 많은 팀들이 과제를 완성하였습니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전자도서관의 오류와 제한으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과제 수행을 마쳐 다음 팀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은 수업 안내 및 기말고사 안내입니다. 오늘인 12월 10일 목요일과 14주차 수업인 12월 17일에 수업은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15주차인 기말고사는 12월 22일 화요일에 보강 지정일에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기말고사의 내용은 지난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객관식 7문항과 주관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제는 14주차 강의 중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교재 209페이지 제11장 의사결정, 가능한 방안, 예상, 결과, 효용 및 위험입니다. 우리는 자정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을 위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심할 때에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결정장애는 다른 말로 선택장애 또는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대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공 햄릿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주 이유를 대면서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우유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복수를 할지 또 말아야 할지 선택의 순간에서 갈등하다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햄릿의 모습에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결정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장애를 부추기는 것은 현대가 너무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더 선택하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식료품점에 어떤 날은 6종류의 잼을, 다른 날에는 24종류의 잼을 쌓아두고 어느 잼이 더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24종류의 잼이 쌓인 날에 잼을 맛보는 쇼핑객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잼은 6종류의 잼을 내놓는 날에 더 많이 팔렸습니다. 즉 6종류의 잼 샘플이 있을 때는 쇼핑객들이 테이블 앞에서 잼을 살피는 횟수는 적었지만 구매하는 횟수는 24종류의 잼을 놓았을 때보다 10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종류의 잼이 쇼핑객들의 결정 장애를 부추겨서 결국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콜린 캐머런 미국 캘리포니아 공학대학 행동경제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자연 인간 행동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간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는 보상과 선택평가의 어려움,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8에서 15 사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는 없느니만 못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교재 209페이지 10번째 줄. 이 장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연습해 보는 데 있습니다. 겔라타는 개인의 결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최적의 환경을 선택해 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의사결정의 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1단계는 목적 의식, 2단계는 정보 수집, 질적인 정보를 얻는 절차입니다. 세 번째는 대안 열거, 방법 및 대처 자원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대안의 결과 예측, 미래를 미리 예언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안의 실현 가능성 예측. 여섯 번째, 가치 평가. 일곱 번째, 의사결정. 여덟 번째, 평가 및 재투입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교재 21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의사결정을 할 때에 볼 수 있는 흔한 잘못들.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결정을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그냥 먼저 생각나는 것을 했다든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다른 방안을 채택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지 또는 정보가 더 필요했었던 것인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거나 너무 급하게 결정을 하거나
또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거나 생각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 경우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모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재 21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좋은 의사 결정들의 모형을 제시하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의사 결정 모형의 첫 번째는 합리 모형으로 고전적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 종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해결 대안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대안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의 가치체계에 반대되는 결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목표를 충족하는 정도에 따른 대안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목표 달성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 모형은 의사 결정자가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들을 다 검토한 후에 대안 선택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모형입니다. 이처럼 가능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동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목표의 극대화와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형이지만 비현실적이고 비실용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다 생각해내고 검증하며 또 그 안에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만족 모형입니다. 이 만족 모형은 조직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실제 현실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모형을 추구합니다. 이 모형은 최적의 대안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합리성 모형이 지닌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최적의 대안은 아니지만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것이며 감수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의 사회심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현실적인 모형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상태에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증 모형입니다. 만족 모형의 경우 특수한 전력을 필요로 하거나 대안 정의가 어렵고 기대 수준과 관련하여 대안 결과 예측이 어려운 경우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들의 대체로 기존 정책들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가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틀이나 기존의 정책에서 수정, 보다 개선된 대안을 추구하여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의 결정이 수반되는
갈등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문제나 불만의 요소에만 주력하여서 근본적인 개혁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호남 모형은 합리성 모형의 이상주의와 점증주의 모형의 보수주의를 비판하고 이 두 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모형입니다. 합리 모양으로 본 적 방향이 설정된 후 결정은 점증적 방법을 취하는 모형입니다. 장기적, 단기적 변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모형이 아니라 절충 모형과 호남 모형의 변형이라는 단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정 모형입니다. 최정 모형은 만족화 모형과 점증 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것으로 직관, 판단 및 창의와 같은 초합리성을 통하여 최적의 결정을 얻으려는 이상적 모형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고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 또 판단, 통찰, 상상력 등과 같은 초합리적인 판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합리성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의사결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